여러분, 동아시아 사상사에는요, 한 시대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심장부에서 떠오른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나타난 한 명의 고독한 천재. 이 두 사람의 지적 충돌이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현장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설 서유기 속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죠. 목숨을 걸고 인도에서 새로운 불교 철학을 가져온 그야말로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가 가져온 유식학,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상은요, 당시로서는 세상을 뒤집을 만큼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현장에게는 규기라는 아주 뛰어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모든 걸 물려받은 천재였죠. 말하자면 스승이 세운 새로운 사상제국의 황태자, 당나라 불교계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대 강자에게 저 멀리 신라 땅에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원효. 제도권 밖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길을 걸었던 일종의 아웃사이더였죠.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 구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이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 챔피언종의 무기, 바로 신유식학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건 당시 동아시아 지성계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최첨단 이론이었거든요. 신유식학의 핵심은요, 정말 파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단단한 현실 세계가 사실은 우리 의식이 틀어주는 한편의 영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바깥에 진짜 객관적인 세상이란 건 없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신유식학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 마음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8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부터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 그리고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만드는 에고, 제7식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의 씨앗이 저장되는 거대한 무의식의 창고, 제8 아레아식까지 정말 정교한 마음의 지도를 그려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유식학에서 깨달음이란 이 8겹으로 된 오염된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마치 녹슨 쇳덩어리를 계속 두드리고 불에 달궈서 빛나는 칼로 만들어내듯이 불완전한 내 의식을 완전한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건 곧 수행이라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마음의 지도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숫자 싸움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8개인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9번째 마음이 있는가? 원효는 현장의 신유식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구유식의 입장을 가져옵니다. 그는 현장과 규기의 8식 모델이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 제일 중요한 한 조각을 빠뜨리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원효가 말한 그 숨겨진 9번째 마음이 바로 아마라식,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이나 번뇌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주장이었죠. 자, 보세요. 여기서 두 사상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규기의 목표가 오염된 마음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거라면 원효의 목표는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있는 순수한 마음을 그저 발견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가를 힘들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여정이라는 거죠.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신유식의 길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성실한 노력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유식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본성은 원래부터 부처처럼 완벽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단지 욕심이나 무지 같은 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을 걷어내고 원래 빛나고 있던 태양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희망적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린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원효가 어떻게 이 대담한 사상을 무기 삼아서 당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향해 강력한 지적 공격을 펼쳤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의 사상은요,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극적인 개인적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유학길에 올랐다가 동굴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아주 달게 마셨던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다음 날 아침 그게 해골물인 걸 알고 구역질한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어젯밤의 단물과 오늘의 더러운 물은 똑같은 물인데 세상을 달게도 역겹게도 만드는 건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진리는 저 멀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서 그는 펜을 듭니다. 바로 판비량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권위자 현장과 규기가 세운 신유식학이라는 거대한 성의 논리적 기둥들을 하나하나 부수기 위해 쓴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지적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하는 부분은요. 원효가 그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방에 이름도 없는 승려가 담이 당대 최고의 권위자인 현장의 번역이 틀렸다고 선언하고 그의 천재 수제자 규기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이건 직접인 결투 신청이자 사상혁명을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자,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한 세기의 대결.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근데 그 결말이요, 생각보다 좀 묘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힘의 논리로 보면 규기가 이겼어요. 그의 학파가 중국에서 대세가 됐으니까요. 역사라는 경기에서는 규기가 승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순수하게 논리 배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논쟁을 깊이 연구한 현대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논리 싸움에서 규기는 원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변방의 이단아가 당나라 최고의 천재를 지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겼던 겁니다. 결국 이 위대한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목소리와 논리적으로 옳은 주장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봐야 할까요? 역사는 과연 더 똑똑한 사람의 편일까요? 아니면 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